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강의를 하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상거래 그 개요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의 그 강의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이제 6가지 그 유형이었습니다. 그 6가지 유형이 그 판매 주체에 따라서,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졌고, 그 6가지가 이제 뭐 G2G, 뭐 G2B, G2C, 뭐 C2C, 뭐 C2B, 그 다음에 B2B, B2C 뭐 다양하게 이제 판매자가 누구냐, 이제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다 맞추기 나름인데, 이런 6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큰 이제 부분이 이제 B2B와 이제 B2C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전자정부 관련된 그런 유형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C2B나 이제 C2C에 대한 부분은 뭐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좀 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제 가져온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했을 때 그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지난 시간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강의 이제 목차를 먼저 보시면, 이런 전자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생성되는 그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 4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 성과 측정에 대한 성과 측정 모델과 세부 척도, 이런 목차로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 전자상거래 기업이 창출하는 그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기업이 어떤 성과를 도출했을 때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은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그 타당성이 이제 증명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연구 모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업의 경영 전략은 뭐 다양한 경영 환경에서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어떻게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인지, 이러한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우위 자체가 이제 남들보다 뭔가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제 경영 환경 변화와 이제 특징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이제 전통 기업과 어떤 다른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을까? 전통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전통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기업은 어떤 가치를 만드냐, 이에 대해서 그 아미트와 이 쇼트라고 하는 학자들이 기존의 다양한 어떤 그런 경영 전략 관련된 이론들을, 그런 이론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가치 사슬 이론, 뭐 그다음에 경제 발전 이론, 그다음에 뭐 자원 기반 이론, 뭐 기타 뭐 여러 경영 전략과 관련된 이론들이, 이 다양한 이론들을 얘들을 이제 다 묶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알아봤더니, 여기에 있는 전자상거래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효율성, 상호 보안성, 종속성, 혁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4가지 핵심 가치 창출 요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각 요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성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 판매하는 그 유통 채널에 있어서의 단순화와 비중개화라고 있습니다. 비중개화.
중간 단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이러한 특징이 중개 채널 거래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소가 되겠죠. 예. 그리고 고객과 공급자 간의 어떤 정보 단절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이제 간소화되니까 정보의 흐름이 더 이제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예. 자, 이런 역할을 하면서 거래 효율성과 이어진다는 거죠. 좀 더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면, 먼저 양질의 정보를 이제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예? 거래가 발생할 때 단계를 간소화함으로 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교 구매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검색 및 협상 비용을 절감한다. 이건 이제 가격 비교. 요즘 뭐 네이버 쇼핑 가면 가격 비교 다 되죠.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비교가 안 되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제 가면서 가격 비교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어떤 그 판매자는 얼마에 파고 어떤 판매자는 얼마에 파고 그 가격이 바로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항을 배제함으로써 거래 프로세스의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 중개사항이 이제 단순화되니까 거래 처리가 더 빨라지는 거죠. 구매자에게 보다 폭넓은 제품 선택 기회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에서는 뭐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판매하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빨리 이제 그걸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 더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거래 프로세스가 단순화되니까 오류가 더 감소가 되고, 공동 대량 구매와 수요 결집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겨난다. 이 결국 전자상거래 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합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효율성을 통해 가치를 이제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례로, 예? 그러한 사례로 온라인 이제 중고차 시장이 있을 수 있다. 온라인 중고차에서 뭐 가장 요즘 뭐 단정 이해가 되는 게 SK 엔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보통 매매죠, 매매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제 차량의 상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죠. 이전 운전 기록이나 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정보의 이제 비대칭이 심합니다. 구매 절차 또한 이제 뭐 차량 등록에서 뭐 보험까지 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SK 엔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이러한 특징을 갖다가 잘 해서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그런데 노력을 해서, 여기 보시면 차량 관련 정보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차 경매 프로세스를 단순화시켰고, 차량 관련된 세부 정보, 구매 프로세스 단순화, 원스톱 차량 구매 해서 보험이나 대출까지도 다 이제 제공함으로 해서 구매자들의 거래 비용을 크게 이제 절감을 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해 원스톱 중고 차량 구매 서비스를 이뤘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효율성을 뭐 이야기하는 거는 뭐 SK 엔카 말고도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배송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드론 배송 이런 것도 이제 하죠. 요즘은 또 이제 또 다른 배송으로 뭐 차량 트렁크 배송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창출하는 가치 중에서 이런 효율성에 대한 가치 창출이 하나의 예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종속성입니다. 락인 이펙트에서 종속성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이제 양방향 통신 체계를 이용해서 공급자 생산자 간의 긴급한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고객과의 어떤 그런 1대1 접촉을 통해서 구매 형태 분석이 가능하다 해서 이러한 그 전환 비용이라 하죠. 전환 비용. 종속성은 그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소위 그 락을 이제 그러니까 잠금을 걸어 잠금 효과를 하는데, 이 걸어놓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전자상거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전환 비용을 발생시켜 가지고 아니면 뭔가를 이제 저기 인센티브 이런 걸 줌으로 해서 종속성을 높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반복 구매 고객한테 인센티브 부여해서 충성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단적이 포인트 적립입니다. 네이버에서 제품 구매하면 후기 적으면 포인트 줍니다. 그 포인트 돈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소성을 높이고. 그 다음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제품 아니면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 요소 개발해서 아마존의 원클릭 주문 서비스. 그 다음에 개인화 기법, 커스터마이징. 이것도 개인화된 상품 카탈로그나 이제 페이지, 개인화된 음원 리스트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이 그 전자상거래 기업의 서비스 제품을 계속 쓸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의 어떤 외부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처럼 이제 종속성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만드는 가장 그 단적인 사례가 이제 아마존의 개인화와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아마존에서 뭐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그인 해가지고 그 제품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Your recently viewed item and featured recommendation 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 고객 데이터 분석인데 이게 자, 아마존은 이제 방문자 구매 기록하고 이제 구매 행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 카탈로그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그 첫 페이지에 이제 보여줘가지고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줘서 고객들한테 좀 더 이제 그 재구매나 아마존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존을 쓰고 있었고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이제 잘 나오고 있더라. 이 여기 스크린 보면 최근에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뭐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셨네요. 이 그 고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보안성은 전자상거래는 뭐 시간과 공간 제약을 이제 극복하고 판매 거점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호 보안성이 이제 커진다. 상호 보안성이라는 건 이제 서로 관련 있는 제품들을 이제 번들링하는 묶는 거죠. 결국 이제 개별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보다 이런 제품들을 서로 이제 뭉쳤을 때 번들링 했을 때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판매 거점 필요 없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번들링 제품 두 가지 유형인데 수직적 번들링과 수평적 번들링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직 이거죠. 수평. 동일한 서비스 계통에서의 번들링. 여기서 예를 들어 차량 등록 보험 서비스. 차 사면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 보험 사야 되죠. 그렇게 묶어서 한 번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은 번들링 방법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게 수직적 번들링이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보완적인 제품에 대한 수평적 번들링, 원스톱 쇼핑. 카메라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메라 이제 필름 넣었죠. 카메라에 사면 필름이 필요합니다. 요즘 뭐 그 일회용 카메라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커피 메이커 사면 머그잔 필요하다. 이제 물론 뭐 머그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상호 이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제품들. 자, 온라인 매장에 제품을 진열하는데 뭐 전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약이 없죠.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번들링이 이제 가능해지고, 반면에 이제 관련 프로세스나 그 제품, 제휴업체, 이 통합들, 다양한 어떤 수익적 번들링 기회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더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상호 보완을 이용한 가치 추구, 상호 연관 상품의 패키지 할인 프로모션에서 뭐 엑스페디아 뭐 닷컴 가면 호텔 항공권 차량 렌탈 이제 다, 아니면 호텔 항공권, 아니면 항공권 차량 렌탈, 아니면 호텔 차량 렌탈, 뭐 이렇게만 이제 번들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핵심 상품과 부가 서비스의 상호 보완성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항공권과 날씨나 환율 정보.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가면은 날씨도 봐야 되고 그 지역의 날씨도 봐야 되고, 뭐 해외로 나가면 이제 그 환율 정보도 이제 같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상호 보완을 해준다든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호 보완성, 아이폰과 아이튠. 그 다음에
온라인 자산과 온라인 상품 간의 연계.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이제 인근 상점에 수령하거나 반품하는 경우. 이 이제 앞에서 나온 이제 오토죠, 오토. 예. 자, 이러한 그 상호 보완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뭐 A, B가 있으면 A, B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가치가 더 이제 증폭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더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혁신. 혁신은 뭐 novelty에서 기업은 뭐 우리 그런 말 하죠 이제 변화, 혁신, 변화라고 적을게요. 이제. 변화는 이제 뭔가 좀 바뀐단 말인데 혁신은 좀 뭐가 많이 바뀌는 거죠. 이 변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개념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너무 혁신만 찾지 말고 현재 있는 것도 잘하자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도 있는데 자 전자상거래 기업은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발전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는데 전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뭐 생산, 뭐 유통 마케팅, 뭐 이런 기법도 통해서 혁신을 만들면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예를 몇 가지를 보면 자 물리적 시장에서 불가능했던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드라마, 영화, 스트리밍, 온라인 제품들, 온라인 게임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뭐 이북 기기와 이북 컨텐츠의 융합,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거래 방식을 개발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해서 소비자 간 경매 모델이나 역경매 모델, 아니면 새로운 제휴관계를 통해 가지고 제3자 협력 사이트가 이제 방문자들을 이제 몰아준다든지 이게 이제 다 이제 혁신과 관련된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혁신 통해서 가치 창출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또 보고 있을 건데 이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이제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존에 예전에 뭐 DVD, 비디오 이런 대여 서비스를 온라인 배송이라는 편리성과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이제 등장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오프라인에 있는 영화 관련된 그런 그 사업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되었죠. 인터넷 통해서 보고 싶은 영화 이런 것도 선택해서 바로 보면 되는 거죠.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뭐 이와 유사하게 이제 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살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전체 서비스 가입자가 뭐 9,800, 9,900만 명 이상으로 뭐 엄청나게 많고 미국 내에서만 5천만 명 이상이고 글로벌 시장 가입자가 이제 뭐 4,800만 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도 뭐 집에서 애가 넷플릭스 좀 하고 싶다, 구독하고 싶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TV 시청보다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온라인 배송과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죠 하나 있는 그 컨텐츠의 그 개발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화 말고도 뭐 드라마나 이제 이런 것들 그래야지 이제 그 수요가 이제 창출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의 성과 측정 모델과 이제 개별 차원의 세부 척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측정의 어떤 그런 중요성은 뭐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가치 창출 요인들을 기반해 가지고 매출을 이제 증대시키고 뭐 수익 창출하고 기업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이제 뭐 찾는 게 알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 기술, IT 기술이 이제 사용돼 가지고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창출하는지 그걸 이제 수치화해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 자, 이러한 그 성과를 객관적 척도를 기준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으면 뭐
성과 측정을 하면 그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뭘 보완을 할 건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나은 가치 창출에 대한 방향을 이제 찾을 수도 있고. 자, 이러한 목적으로 들론과 맥클린이라고 하는 여기 한글로 적으니까 좀 이상한데 들론과 맥클린입니다. 2004년에서 전자상거래 성과 측정 모델을 이제 이 두 학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들론과 맥클린의 성과 측정 모델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로부터 발생한 효익이죠. 순효익, 이익입니다. 이익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전자상거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이 세 가지 차원의 품질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 자, 이걸 통해서 전자상거래상에서 나오는 정보의 품질이 뭐 좋고 시스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비스도 잘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의 만족도죠. 만족도와 그 서비스를 아니면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사용할 그런 사용 의도와 실제 사용이 이 이용은 실제 이용입니다. 실제 이용이 높아질 것이다. 예? 얘들이 잘 되고 있으면 전자상거래상에서 이러한 고객들의 행동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될 것이다. 예. 자, 고객이 만족하고 이용할 의도가 높다 하면 궁극적으로 순효익, 즉 이익이 증가해서 전자상거래에 성공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검증을 했더니 여기서 보는 여러분들 그 화살표들 있죠. 화살표 결국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인데 그 관계가 다 맞더라. 이제 근데 데이터를 여기서 모나 저기서 모나 했더니 이게 다 이제 같은 결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화살표 요소 간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시스템 이용과 이제 사용자 만족도는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순효익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도 알 수가 있었고 이 측정 모델에 포함한 6가지 차원들이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방법을 통한 측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어서 세부 척도로서 정보의 품질은 먼저 세부 척도로 정보의 품질의 그 개념입니다. 이거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콘텐츠의 어떤 그런 품질, 질을 의미하고 컨텐츠는 개인화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관련이 있고 이해가 용이해야 된다. 즉 세부 척도로서 그 정보는 전자상거래상에 있는 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있죠. 그런 정보들은 그 커스터마이저 맞춤성이 있고 정확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관련이 있고 용이해야지 된다. 예? 이런 걸로 정보 품질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품질은 인터넷 환경에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을 의미를 하고 자,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이 용이하고 접속 가능하고 안정성이 있고 신속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즉 시스템상에서 뭐 메뉴 구성이나 내비게이션이 뭐 사용이 이제 복잡하면 안 되겠죠. 용이해야 되고 로딩 속도도 좋아야 되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돼야 되고 보안성도 있어야 된다. 예?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그 시스템의 품질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서비스 품질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상품이나 구매 관련 질의에 대한 뭐 신속한 대응이나 뭐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의 정확도, 프로세스 추적 가능, 뭐 이러한 세부 척도로서 이제 평가가 이제 가능하고. 자, 시스템 이용은 사이트 방문으로부터 사이트 내에서 페이지 이동해서 거래 수행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전반적인 이용 과정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방문 횟수나 시스템 방문 시간이나 검색 키워드, 뭐 페이지 이동 경로 이런 척도로서 시스템 이용을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만족도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고객 의견을 측정을 하는 것으로서 뭐 가령 주문이나 결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순효익은 여기 나와 있는 전반적인 성과입니다. 성과고 뭐 비용이 얼만큼 절감되었는지, 매출이 얼만큼 증대되었는지, 정보 탐색 비용이 얼만큼 감소가 되었는지, 구매 가격이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객, 공급사, 직원, 뭐 시장, 산업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측정을 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보 시스템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은 사용자가 만족감이 높고 이용할 의도가 있고 이용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잘 되면 이제 이익이 더 날 거다 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걸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기업 성과 측정 모델이 전자상거래 말고 뭐 다른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이 모델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뭐 기본 개념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창출되는 그 가치,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덜론과 이제 맥린이 제안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이제 성과 측정 모델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모델에 있는 각 그 요소에 대한 그 측정, 척도를 어떤 것들로 척도를 그 검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 다양한 유형 중에서 거래 주체에 따른 유형 중에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B2B와 B2C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B2C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